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방부터 얘기를 합니다. 유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재미난 용어들 가운데 하나가 용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금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죠. 그죠? 사마천이 사기에서 최초로 쓴 단어입니다. 누구한테? 유방한테 쓴 단어입니다. 이 용안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제왕들의 용안을, 얼굴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하게 됩니다. 원래는 보통 명사였어요. 유방이 생기기를 꼭 용의 얼굴처럼 생겼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제왕들한테만 적용되는 단어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어질고 베풀기 좋아하고 도량이 넓다. 생산 작업에는 관심이 없다. 술과 여자를 밝히고 기질로 이목을 끄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가 또 부연 설명을 할게요. 항우. 제가 이제 항우의 실패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항우의 공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반에. 사마천 사기가 다른 역사책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가 되거나 또는 이 사람의 일생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에피소드가 앞에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를 읽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예감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그걸 저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빵부스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항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하상 사람이고 뭐 할아버지는 어떻고 저떻고 쭉 나오다가 어릴 때 공부 이야기가 딱 나와요. 느닷없이 대개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면 뭐 고향 얘기하고 언제 태어났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이 순서대로 쭉 벼슬은 뭐 했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마천 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유방은 술, 아까 말씀드린 그죠? 술 주모 이야기로 나오고 항우는 공부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숙부 항량 밑에서 양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길러요, 항량이.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자 항량이 항우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공부 좀 하라. 이 공부를 하다가 말어. 중간에 안 할란다 그래. 그랬더니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이름만 쓸 줄 알면 됐지 뭘 글자를 더 많이 하냐고. 그렇게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검술이라도 배워봐라 해서 검술을 가르쳐요. 이 검술도 하다가 말어. 그랬더니 검술은 왜 하다가 마냐 그랬더니 한 놈만 상대할 줄 알면 됐지 뭘. 나는 만인을 상대할 수 있는 병법을 배우고 싶다. 숙부 입장에서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네. 그러고는 또 병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둡니다. 사마천은 저는 이 대목에서 항우의 운명을 읽어냅니다. 항우가 막판에 제기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위의 권유도 부딪히고 제기를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로 끝내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저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는 저를 어떻게 비유하냐 그러면 유방하고 항우는 100번 싸워서 항우가 99번이고 한 번 집니다. 그 한 번 진 게 마지막이야. 그 한 번의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뭐든지 끝내지 못하는 이 어린 항우의 공부하는 습관, 이게 결과적으로 항우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잘 들어두세요. 웬만하면 끝장을 보세요. 그 대신 좋아하는 걸 하세요. 여기 학부모님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열 몇 개 되는 과목 그거 다 잘하라고 윽박 지르시지 말고 그거 어떻게 다 잘해? 제발 부탁인데 공부만 잘하는 놈은 기르지 마십시오. 네. 하나를 해도 제대로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찍 펴서 일찍 지는 꽃보다 더디게 피더라도 오래 피어있는 꽃으로 만들어라. 아까 두 사람이 공통된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두 사람 다 모두 진시황 행차를 구경을 합니다.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진시황 행차는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볼거리였어요. 진시황은 한번 행차했다 그러면 진시황이
제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통일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뭐냐 그러면 길 닦기입니다. 도로를 닦는 거였어요. 그래서 5종류의 도로를 닦고요, 진시황이. 그래서 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에 군사 전용도로, 심지어 황제 전용도로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진시황은 39의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5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1년 재위하는 동안 천하순시를 5차례 합니다. 근데 천하순시는 대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번 나가면 1년 정도 걸린대요. 한 바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그죠?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 쓰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11년 재위 동안 5번 나갔다는 얘기는 거의 바깥에 나가서 살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행차 자체가 곧 진시황의 이동 궁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마차가 여러 대 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몇 호 차에 타는지 안 알려줘요. 그리고 자기가 잠잘 때도, 궁궐에 있을 때도, 잠잘 때도 어디 가서 자는지 절대로 발설을 못하게 합니다. 비밀에. 그 중국 역대 제왕들이 잠을 잘 때 어디서 자는지 비밀에 붙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시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만약에 자기가 자는 침소를 발설하면 사형에 처했어요. 이 행차 때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 끌고 나간 건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은 진시황이 43살 때인가 42살 때 천하가 39에 통일했으니까요. 통일하고 몇 년 뒤에 장량 아시죠? 좀 있으면 장량이 나오는데 장량이 자기 집안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창의 역사라고 하는 킬러, 테러리스트를 사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방랑사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진시황이 행차하는 걸 보고 진시황이 탄 마차를 향해서 철퇴를 휘둘러서 박살내요. 오늘날 박격포를 쏴버린 거야.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완전 박살내서 그 안에 사람 다 죽였어요. 근데 진시황이 안 탔어요. 그 마차에 안 탄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정도로 의심이 많은 겁니다.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 만들어가지고 내가 몇 호 차에 탈지 얘기도 안 하고 처음에 1호차 탄다 그랬다가 나중에 막상 출발할 때는 2호차 타거나 3호차 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량도 온갖 방법을 통해가지고 온갖 정보를 통해서 호수를 알아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틀린 거야. 그 정도로 진시황의 행차가 사람들이 주목 구경거리였거든. 두 사람이 진시황 행차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목도 각각 두 사람의 전기의 앞대목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도 참 빵부스러기 가운데서도 절묘한 빵부스러기입니다. 이것도 두 사람의 리더십의 차이와 두 사람이 성공과 실패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단서다. 실마리다. 자, 위아래 각각 두 사람이 남긴 진시황 행차를 보고 보인 반응입니다. 자, 위는 누구? 유방영? 확실해요? 예. 네. 그럼 아래가 항우. 그죠? 예. 위가 유방영, 아래가 항우입니다. 유방은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사내대장부가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우는 보고는 저놈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제 요즘 용어로 해석을 하냐 그러면 위에는 현상 인정형 리더십이고 아래는 현상 집착형 리더십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 인정형 리더가 있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딱 집착해서 달라붙는 현상 집착형 리더가 있습니다. 항우는 자기 집안하고 진나라하고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식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시황을 저거 빨리 죽여가지고 진나라를 빨리 없애갖고 원수를 갚는 게 그러니까 자리를 빨리 뺏고 싶은 거야. 근데 유방은 야, 남자 저 정도 돼야지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일을 자기가 맡았을 때 리더십 발휘의 결정적인 차이점, 분기점이 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현상을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현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는 현상에 집착하거나 현상을 부정하는 리더죠. 되게 현상에 집착하는 리더가 다음에 현상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거 아니야, 임마. 그걸 끝까지 현상을 부정해요. 드러나는 현상조차도. 근데 현상을 인정하게 되면, 그래?
그렇게 심각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해결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두 사람의 리더십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사마천이 앞부분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야, 또 하나의 빵 부스러기. 그죠? 그러면 막 사마천 사기를 막 읽고 싶어지죠? 야, 나도 빵 부스러기 쳐다봐야지. 근데 대부분 다 주무시더라고요. 읽다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저작거리. 그죠? 예. 왜? 평민 출신인데도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저작거리 나와서 놀아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와서 술 사주고 가는 거. 유방만 나타나면, 아, 야, 육이 떴대. 어느 주막이야? 글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씩 얘기 듣고 뭐 술 한 잔씩 내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는 자기들도 한마디씩 하잖아. 그러면은 민심과 세태를 자기도 모르게 들을 수밖에 없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직업을 초월한 우정들을 나눕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당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 작당하는 사이가 나중에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모의하는 거야. 그래서 작당 모의한다고 합니다. 예. 본캐와의 일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든든한 인맥이 됩니다. 이 동양 출신의 술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술친구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소와 같은 인물은 술친구가 아니라 술 먹고 사고 치면은 뒷수습해주는 친구였어요. 그게 소화가 나중에 뭐합니까? 한나라 최초의 재상이 된다는 거예요. 승상이 됩니다. 이게 사마천, 유방 고향인 강소성 폐연 가면은 유방의 사당이 있습니다. 유방 조상들의 사당이 이제 원사당이라고 일하는데 원묘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원사당에 가면 걸려있는 팻말에 동양 출신의 공신들이에요.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유방을 도와가지고 한나라를 개국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같은 고향 출신들이 공신들이 있나 이게? 왼쪽이 이름이에요. 그죠? 왼쪽 이름. 여기 있는 사람 숫자만 40명 정도 가까이 돼요. 실제로 전문적인 분석에 따르면은 한 100여 명 이상이 같은 고향 출신의 공신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이 공신들이 나중에 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왕권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공신들이 상호 견제와 또는 상호 보완 역할을 서로서로 함으로써 그리고 여태우 시기를 거쳐서 다시 유씨가 황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신들이 다 숙청당합니다. 이렇게. 특히 개국 공신들이. 그렇게 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잘 아시는 진평 같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다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 왕조가 200년 넘어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 또한 개국 공신들이고 유방 동양 출신들이 많더라. 유방의 리더십에서 주목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아무 때나 막 드러내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체말로 얘기하면 영양권도 없는 자리에서 뭐 좀 해볼래?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해볼래? 그것도 제가 할게요. 막 나서가지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못 사는 사람들. 요즘 관종이라고 하던가? 그죠? 정치인들 중에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종 때문에 무슨 뭐 지진 가지고도 뭐 하느님이 뭐 노예다 있다고 소리하는 교회에다가 세금 물리기 때문에 하느님이 화났다라고 하는 목사. 이게 다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어올리고 하는 이 관종들이 이게 국민들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주 교육적으로 아주 저질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언행들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아이들을 너무 드러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소심하게 길러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역사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상황 능력이죠. 이러저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 발휘하는 리더들의 리더십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런 책을 읽게 하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어릴 때부터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역할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리더십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옛날에는 뭐 리더가 태어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셀프 리더십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주변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리더십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공부가 역사 공부다. 그죠? 역사하는 사람은 역사 공부하라고요. 이게 참 힘들긴 합니다. 사실. 유방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태오를 아내로 맞이할 때입니다. 여태오 집안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유지였어요. 아버지가. 여공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알아주는 지방 유지였어요. 이 여공이 한 번은 폐연을 방문합니다. 유방의 고향인. 폐연을 방문하니까 혈령이 귀빈 왔다고 이 여공을 위해서 저녁에 술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아로 하여금 청첩장을 돌려요. 소아가 그 당시에 폐연에서 말단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소아는 폐연에서 말단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행정 업무를.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스카웃이 제의가 올 만큼 잘했는데 그 스카웃 제의를 거절합니다. 소아가. 거기는 돌아가는 천하 상황도 보니까 진달하고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여기 많고 하니까 일단은 거절을 합니다. 자기한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여공을 접대하는 일과 모든 것들을 소아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청첩장을 돌립니다. 초대장을. 모일날 몇 시에 관청 기빈실에서 여공하고 주연을 베푸니까 연회를 베푸니까 여공하고 와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 즉 요즘식으로 하면 명함 돌리고 싶은 사람들은 천전을 갖고 와라. 기본. 그러니까 참가비가 천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돈 좀 꽤 있는 사람들만 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는 유방한테는 초대장도 안 줍니다. 유방한테는 왜? 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술자리에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모든 시선이 유방한테로 쏠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여공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아가 유방한테는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술자리 있다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술자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술귀신께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보망이 확실할 텐데, 그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아이고, 소아는, 이제 오늘 이놈 안 올란갑다.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술자리가 이어져 가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거야. 저 문 쪽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글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유방이 나타났네. 이거 난리 났어요. 그래서 소아가, 야, 가. 왜 왔어? 이거죠. 그때 여공이 누구길래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동네 주정뱅이 있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문 앞에 딱 유방이 들어오면서 어떡하냐 그러면 손을 바짝 들면서 풍량리 6에 만전이요. 그러고 들어옵니다. 만전이요 하고 들어옵니다. 그 소아는 이제 기겁을 했죠. 저 점시 새끼 저거 일전도 없는 놈이 만전히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 임마 그러지 말라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공이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유방을 맞이해서 올라갑니다. 당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둘이 독대를 합니다. 그 술잔을 주고받고 이름을 주고 명함을 주고받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접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옆에 있는 소아가 저거 다 뻥이라고 술주정뱅이라고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그냥 알았어 하고 조용히 그냥 넘어갈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버선발로 내려가서 유방을 맞이해갖고 오잖아요. 이 사람은 유방한테 돈이 없는 거 알아요. 여공은. 왜 한두에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소아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려갔겠어요? 왜 버선발로 내려와서 유방을 직접 자기가 손을 잡고 끌고 와서 당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공이라는 사람이 소아의 말을 받아들여서 나 몰라라고 내버려두고 유방을 당하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그냥 가게 만들었으면 만전은 어떡하냐고요. 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사람이 10배를 불렀어요. 유방이. 그러면은
자기 몸값이 10배로 올라간 거 아니고 만전 아닙니까? 갖고 있든 갖고 없든 간에 저 사람을 귀하게 모셔야지 자기가 만전의 값어치의 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전이라고 부른 사람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무시해버렸으면은 그게 완전 사람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 스스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른 사람의 저 뜻을, 저 이야기를 쫙 받아들여가지고 그만큼 자기가 대접을 해주면 만전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중국식 인간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과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괴리감은 있긴 합니다만은 통 큰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값어치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대해서 그 값어치만큼 올려놓느냐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관상이 나오는 거예요. 관상을 보니까 이게 보통 귀한 관상이 아니야.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부인한테 야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겠다. 유기한테. 아니 옆에서 표현의 혈령이 딸내미 귀한 데다가 시집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다 거절하더니 어디 그런 낡은 달 같은 놈한테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러냐고 부인이 막 항의를 하니까 여자는 죄송합니다. 여자는 몰라도 돼. 아니 여자가 뭘 한다 그래. 그리고 결국 사위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방은요? 술을 더 마셨죠. 처갓집이 잘 사니까.